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가는 시작. 안녕하세요. 여기는 딸바 책방입니다. 딸바 책방 북스톡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게스트분과 잡지 볼드저널을 중심으로 젠더 감수성 또 아빠의 성교육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게스트분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오늘 이 주제와 이슈를 가장 잘 다뤄주실 분이 아닌가 싶고요. 성교육 전문가이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시도 하셔서 또 실제적인 이야기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푸른아우성 성교육 강사 이정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른아우성 성교육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네, 이정우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 혹시 이 딸바 책방 처음에 이제 와주십사 부탁을 받고 처음에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네.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젠더라는 어떤 그 이슈를 주제를 주셔서 참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이가 뭐 이게 4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 저도 모르게 배어 있는 어떤 그런 기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 보면서 좀 내가 이걸 잘 정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저희 오늘 주제가 젠더 감수성인데 혹시 현장에서 좀 젠더 감수성 교육 수요가 좀 있을지, 이 책에서도 이제 성교육에서 젠더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젠더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요새 좀 달라진다 그러면 특별하게 뭐 젠더 교육을 해주세요 뭐 이런 수요는 없지만 네.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뭐 성이란 무엇인가 할 때 뭐 섹스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요새는 젠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스로 젠더 아닌가요? 성이란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좀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도 들었고, 또 아이들 인식도 변화가 좀 오는 게 이제 그 남녀 간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지 않나요?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거 보면 좀 이런 젠더의 교육에 대한 뭐 필요성도 앞으로 제기될 것 같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젠더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은 몇 학년 정도일까요? 보통 초등학교 한 5, 6학년? 5, 6학년? 네. 그게 배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시면 어떤 어디 뉴스에서 들어서 그런 젠더라는 표현을 쓸지. 성교육을 학교에서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뭐 젠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젠더라는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책이 아무래도 아빠들을 위한 잡지이고 다 보니 이 집안에서 선생님은 육아와 가사 분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오히려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네. 일이 바빠지기 전에는 가사 분담을 정말 많이 했고 저는 뭐 아이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도 직접 하고 이런 것들 막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자체를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새 막 본의 아니게 바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가사 분담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요새 제가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 일을 해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죠. 이게 왜 네 일이야? 같이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아내도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맞벌이하는 우리나라 부부 중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좀 가정 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볼드 저널이라는 잡지가 이제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문제 의식은 좋은 아빠란 무엇인지 들을 곳이 없고 또 그런 양육적인 고민을 나눌 사람들이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선생님은 혹시 이제 아빠로서의 고민, 아니면 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보를 얻는 아빠들의 커뮤니티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제가 있는 직장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천만다행이고 네. 또 인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긴 한데 네. 일반적인 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왕따가 되는 느낌. 또 시작했구나 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뭐랄까 푸른아우성이나 이런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친구들분하고는 아빠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주로 이슈가 뭐 어떤 것들일까요? 보통 뭐 사는 이야기, 그다음 요새 제일 힘든 건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에서 사업을 잘 하고 이러던 친구들,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직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본다거나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어떤 양육보다 현실에 직면한 이 삶의 무게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듣다 보면 어떤 제가 양육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때시나요? 그런 얘기를 혹시 꺼내시면? 선비가 왔구나. 훈장질하는구나. 쟤 또 시작했구나. 뭐 이런 분위기죠, 사실은. 아니네요. 조금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스스로도 이걸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아빠로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다 오늘 이번 팟캐스트 꼭 들어보시고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볼드저널 8호에서 이제 젠더 감수성을 다룬 편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에서 이제 좀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좀 깊이 얘기 나눴으면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3-4 부분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좀 순서대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첫 번째로 딸 바보 아빠에게 고함이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잡지 29페이지인데 일단 저는 딸 바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식이. 물론 이게 앞부분에서는 이제 안 좋다라고만 하는 건 아니라 딸바보의 좋은 긍정적인 측면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주의해야 될 점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혔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딸바보 하면 뭐 아무래도 육아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런 아빠들의 모습 뭐 차태현 씨가 보통 떠오르고 굉장히 딸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되게 좋은 아빠 아니면 좋은 딸과 아빠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되게 좀 뭐랄까 사랑스러운 별칭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빠와 딸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도 될 수도 있고 또 뭐랄까 아빠의 육아 참여를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아빠와 딸이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정 내에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좀 2-3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딸을 혹시 연인으로 정서적 배우자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혹시 이 파트를 보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딸바보라는 얘기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는 딸 바보가 아니라 딸 등신이라고 하거든요. 바보를 넘어서. 네, 진짜 바보를 넘어섰다. 근데 딸을 보고 있으면 진짜 바보 같은 웃음이 지어지나 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떠먹이면 입을 하면 막 같이 입이 삐뚤어지니까 딸이 와 아빠는 왜 나한테 음식을 먹일 때 입이 삐뚤어져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영화 그 인크레디블 보면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밥 먹여주면서 입이 삐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참 부모를 관찰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그러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이면서 저도 또 그렇고 있고 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짚어준 게 딸과의 관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배우자의 관계가 흐트러진 거에 대한 얘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딸과 잘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행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아내가 이렇게 배제되고 딸한테 너무 집중돼서 아내가 서운해하거나 아내한테 배려해야 될 부분 아니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딸한테 너무 집중해서 못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닌가.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연인을 뭐 딸을 정서적 배우자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되게 과할 수가 있어요.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한국에서는 그런 영화도 많지 않나요? 그 뭐 엄마가 아들한테 굉장히 집착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포 영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올가미? 네, 올가미 그런 느낌. 옛날 사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한국에서는 많이 부각되지 않는데 외국 영화를 보면 그 미래의 장인과 이제 사위가 만들어진 그런 갈등 장면들도 보면 이런 게 없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딸바보라고 칭하는 아빠들이 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딸바보, 딸과 아빠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엄마 아빠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야 딸과 아빠의 건강에도 같이 건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인사이트를 좀 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30년의 인생을 3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살았던 그 다음에 두 번째 30년은 이제 내가 부부가 돼서 아이를 키우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30년은 이제 누구랑 살아야 될까요? 저 배우자거든요. 제가 그때 이 배우자라고 했더니 제가 교육할 때 이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30년은 걔랑 살면 되지 무슨 남편이랑 사냐고 네.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사실 부부 관계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한테 올인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족의 중심이 엄마 아빠여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자녀와 잘 지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짚어준 거에 대해서는 아마 딸을 키우는 아빠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잘못된 관계나 아빠의 태도를 좀 딸바보로 미화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에 가까운 딸들과 아빠의 관계를 묘사할 때 뭔가 연인 관계를 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거나 아니면 사생활을 좀 간섭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은 아빠로 또 딸바보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선생님 생각이 좀 있으신지? 저는 이건 뭐 아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빠로서도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또 아빠가 그 수간에 딸들의 그 어떤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그 삶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는 게 일단 불안한 사회적인 요소도 좀 있고요. 아빠들이 좀 자기가 남자로서 이렇게 지내오다 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여자로 어떻게 대했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책? 자기 검열이기도 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 여건상 자녀와 그 부모가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그 무슨 영화 뭐 지랄발광 17세? 뭐 그런 네. 영화 있었죠. 그다음에 뭐 레이디 버드나 뭐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외국의 아이들도 그 큰 이슈인데 부모랑 이제 분리됐다가 다시 붙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내재화되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날 되게 사랑했고 좋아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부모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부정했다가 다시 오는 게 건강한 건데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눌려 있고 또 아빠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 뭐 연애 이런 것까지 다 제약을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딸이 자라면서 또 그런 영향을 또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정된 그냥 생각을 계속 또 본의 아니게 또 집어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바보 얘기가 나오고 아빠와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나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데 좋은 딸바보, 좋은 아빠와 딸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아직 내용이 풍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관계가 되게 다 어렵지만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아기였고 완전한 보호자에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또 봐줘야 되고
또 대등한 성인과 성인과의 관계가 되고 또 부모의 말년에는 또 부모가 자녀들의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이렇게 완전히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지 사이가 좋고 친근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맞게 관계들을 잘 맺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딸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이 책 보면서 저도 이제 또 느낀 부분이긴 한데 아 내가 얘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얘를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아무튼 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배우자를 만나서 나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아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때는 뭐 우리 둘이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제가 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아내한테 좀 점검을 해요. 혹시라도 서운하고 뭐 속상하진 않은지. 근데 제 아내는 아직까지는 되게 너무 좋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아버님들이 혹시 딸을 키우다 보면 그 아내의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가끔이나마. 내가 내 자식이니까 뭐 엄마가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혹시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가끔쯤 한 번쯤 물어봐서 아내들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좀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딸에게 너무 잘해서 싫다기보다는 부부관계가 탄탄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정말 좋으면 딸한테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다 괜찮은데 부부관계는 안 좋은데 딸한테만 잘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앞뒤가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가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이 딸바보 부분을 보면 결국엔 딸바보라는 말 자체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아빠와 딸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아빠와 이런 딸의 모습이 좀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모습이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딸뿐만 아니라 아들다운 아들의 상처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아들다운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딸을 어떻게 보면 아빠가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의 그 인격체라기보다는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격분을 한다거나 내 딸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 흠집이 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런 걸 과정을 겪으면서도 잘 자라는 걸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보석처럼 정말 딱 그냥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게 다 내 보호 아래서 자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닐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나라 아빠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뭐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제 그런 성평등 교육을 했을 때 딸들을 키웠을 때 굉장한 상승 효과가 뚜렷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딸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오히려 그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아빠들이 일면 보수적인 경향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딸과 지내면 훨씬 더 좋아질 여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는 그 잡지 30페이지인데 그 딸바보의 효과? 딸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사회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번 육아데디로 살다 보면 겪는 것?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육아데디가 있나요 좀? 한 10명 중에 몇 명이 좀 육아데디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질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랑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나라 아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막 딸이랑 시간도 잘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보고 죄책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왜 이러지? 막 아이들이 그러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빠는 왜 저렇게 안 해주나? 근데 현실의 아빠들이 보면 직장 생활에서 뭐 이렇게 다니고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막 지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 왔을 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황.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그걸 주말이니까 무조건 다 하루 종일 할애해라라기보다는 저는 예를 들면 뭐 한 오전까지는 잠깐 놔둔다거나 그럼 오후부터는 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어느 날 어제 시간에는 같이 무언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질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육아 시간적 물리적 그게 없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말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안 될 경우에는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아이와 밀착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밀착해서 한다는 거 보면 글쎄 뭐 제 주변에서는 많이 하진 않는 것 같고 한 30% 정도가 네, 그래도 육아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빠들은 이제 주말에 이제 5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주말에 잠깐 쉬는 거고 또 아이들이나 아내 입장에서는 5일을 기다렸다가 이틀을 맞아요. 만나는 그거를 참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정말 양적으로 안 된다면 질적으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정말 깊이 또 만족할 만하게 시간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파트에서는 지금 8가지 그러니까 육아 대디로 살다 보면 겪는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 건데 결국에는 이게 뭐 좀 읽어드리면 뭐 육아 휴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직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육아 휴직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아니 여자인 나도 안 내는데 네가 왜 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인 반응도 있다고 하고 또 아빠가 육아를 하면서 이유식은 엄마가 절대 맡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아빠가 육아 상식이 있는지 계속 테스트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왜 엄마가 안 하고 아빠가 해요? 왜 일을 안 해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부모 이제 단체 카톡방 같은데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애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에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남자를 육아의 주체로 보지 않는 거. 그것들이 이제 과도한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칭찬에 대해서는 뭔가 그 배우이신 지성과 이보영 씨가 있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육아하면서 보면 지성 씨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한다는 거죠. 육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보영 씨는 반대로 똑같이 육아 어쨌든 같은 직업군에 속하시고 일하는 것도 동일한데 똑같이 육아하는 나에 대해서 왜 칭찬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칭찬을 받는 거 여자는 그렇지 않은 부분 과도한 칭찬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뭔가 집돌이를 보는 일하지 않는 남성으로 보는 거 아니 엄마는 뭐하고 또 젊은 사람인데 일을 왜 안 해? 이게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마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예방 접종할 때 보호자란이 없고 엄마 이름을 써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나 좀 수유실을 아빠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수유실을 이용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참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칸막이도 다 했고 아니면 제가 들어가는 걸 아마 보면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기저귀를 갈거나 뭐 그랬을 때는 아내보다는 제가 더 수월하게 능수하게 잘 할 수도 있거든요. 해왔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저귀를 그 화장실에서 가는 건 정말 아이한테 참 많이 미안해서 수유실이 있으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수유실? 네. 이런 게 좀 분리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빠들한테 육아휴직만 권하지 말고 아빠들이 실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또 많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름란을 쓴다거나 수유실에서도 이제 엄마, 아빠, 남자, 여자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고 무엇보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지금 육아를 더 많이 담당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더 크시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좀 더 빨리 바뀌어서 남자 양육자들이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을 훨씬 더 좀 열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진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제가 임신 출산 육아 교실에 그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네. 그때 한 6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남자가 저 하나더라고요. 굉장히 그 시선이 저 사람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고 이름도 이제 제 아내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아기 손싸개, 발싸개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시선이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아 하고 갔는데 네. 막상 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 제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손싸개를 꼬매고 있는데 저를 굉장히 네.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고 자꾸 수근거려가지고 네. 나는 정말 괜찮은데 그쪽에서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아가 뭔가 네. 꼭 엄마의 몫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동물원 원숭이처럼 본다 자기를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는 아빠를 좀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식당에 저런 딸이랑 같이 가서 둘이 밥을 잘 먹거든요. 가끔 아내가 뭐 바쁘거나 뭐 회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둘이 나가는데 딸이랑 아빠랑 밥 먹는 게 되게 신기한 느낌인가 봐요. 주변에서 관심을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지금도 그런가 봐요. 관심을 보이고 막 나이 든 어르신들은 어떻게 아빠랑 왔니? 아빠랑 대화를 되게 잘한다.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아빠랑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 말도 걸어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좀 많이 좀 그런 거 아빠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낯설한 느낌을 받게 돼요. 저는 너무 편한데. 좀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 그러니까 경단 문제나 아니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훨씬 더 많이 원하지만 그런 동시에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게 하는 육아대를 봤을 때는 뭔가 모순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여자분들도 육아한 아빠들 이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 아빠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쨌든 여자분들의 육아나 가사 분담도 좀 적어지고 자신의 커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조금 더 변화를 좀 아빠들도 변하는 것만큼 여자분들도 좀 변화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시간적인 거보다 질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아이랑 있으면서 뭐 숙제 얘기, 학교 얘기, 뭐 밥 먹고 뭐 TV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딸이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 밖으로 나가서 둘이 그냥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산책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시간이 되면 매일 할 수는 없고 주말에 뭐 그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전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니까 주말에 일 끝나고 와서 저녁을 먹고 나서 뭐 1시간씩 나가서 그냥 얘기를 해요. 뭐 마트를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빠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다거나 그래서 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 질적인 것이 그냥 잠깐 나가서 그 둘만의 그 시간을 좀 정확하게 그 아이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있으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다고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 그러니까 좀 접촉하고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을 아빠와 많이 보내면 그 딸한테 정말 좋은 아빠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버님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만들어서 좀 창의적으로 정말 질적으로 어떻게 높일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막 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갑자기 뭔가를 잘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네가 지금 뭘 좋아하고 있는지 내 딸이
그러니까 좀 알고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딸이 좋아하는 거나 관심 갖고 있는 거. 그냥 지금 뭐 숙제 잘했니, 뭐 밥은 잘 먹니, 뭐 이런 거 아니라 진짜 딸이 알고 그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딸과 나누시면 딸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빠는 나랑 잘 지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구나. 이것들이 나중에 딸의 인생에 영향도 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책도 하시고 뭔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부터 아버님들이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성교육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아마도 이제 이종우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조언을 주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교육에서 젠더 교육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Q&A 식으로 우리 집에서 필요한 진짜 성교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젠더 성교육 부분부터 선생님들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질문이 몇 개, 9개 정도 젠더 파트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Q&A 식으로 젠더에 관련된 이제 고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젠더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저조차도 처음엔 이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고요. 그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냥 40대 남자로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정관념이나 근데 또 막상 또 아이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같이 해야 될 문제이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1번이 뭐 어떤 질문이면 첫 번째가 딸이 공주 관련 복장이나 액세서리를 너무 집착합니다. 왕자님을 기다리는 환상에 빠져 있기도 해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이게 답변이 어떻다기보다는 오히려 딸들이 남자아이들이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이러면 오히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아이가 양성성이 다 있고 좀 밸런스 있다고 좀 보시고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공놀이를 하거나. 근데 이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거나 뭐 치마에 관심을 갖는 건 인형놀이를만 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고 바로 성 정체성으로 이제 고민이 다 가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장난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집착하는 경우와 아니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물건에 좀 집착하거나 더 많이 가지고 노는 경우에는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핑크색이라던가 이런 치마가 원래 남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은 원래 왕족들이 그 되게 자기의 어떤 기품을 나타내려고 쓰던 그런 색깔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패션에서 이제 딱 핑크를 여자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부모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어떤 성교육 서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기 명칭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성역할 고정관념을 낮추는 예를 들어서 핑크색도 남자가 쓸 수 있다거나 뭐 파란색을 여자가 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성역할 고정관념을 낮추는 쪽에 좀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부모들의 관점이 자유로워져야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줄 수 그러니까 알맞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자애들이 뭐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또 같이 이렇게 번갈아서 줬을 때는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뭐 주변에서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좀 장난감을 그렇게 갖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총 막 이런 거 갖고 놀려고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남자아이들이 좀 여자아이 거를 갖고 여자아이 것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존에 그런 것들을 갖고 놀려고 하다 보면 좀 갸우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젠더 파트에서 선생님이 혹시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질문을 한다거나
제일 많이 질문을 한다는 그런 질문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 뭐 속바지에 대한 얘기, 놀이터에서 네, 아이들이 네. 놀다 보면 치마가 뒤집히고 속살이 보이는 네. 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딸 키우는 부모인데 속바지를 챙겨 입지 않는 부모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험한 세상인데 속바지를 입혀서라도 네. 혹시라도 있을 끈적한 시선을 차단해야지 뭐 이런 질문이 네, 있는데 네. 이거 보면서 이제 뭐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거랑 성범죄랑 연관이 없다 속바지랑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막상 제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속바지를 안 입히고 이렇게 해서 치마를 입는데 속바지 안 입히고 이렇게 그네를 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서 불편한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딸이 자기 스스로 좀 불편해해요. 예를 들어서 속옷만 입고 나왔을 때 이제 그네를 탈 때 이게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네를 타지 않겠다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어떤 단순히 그냥 뭐 규제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네.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 뭐 입힐 수도 있고 안 입힐 수도 있는데 뭐 입히려고 한다고 해서 성적 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거나 이게 어떤 성범죄의 책임을 아이에게 둔다거나 이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활동성 이런 성폭력 문제가 아니더라도 활동성이 있는 활동을 할 때는 속바지를 입으면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꼭 성범죄와 연관짓지 않아서도 뭔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 측면에서 바지를 입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꼭 이렇게 젠더성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책임을 아이에게 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걸그룹 섹시 댄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따라한다. 실제로 저도 이제 요즘에 아이들 굉장히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이 성인 그 아이돌들의 댄스를 쳐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뭐 스타킹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볼 때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저렇게 저 가사 내용과 춤의 내용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섹스 어필을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저렇게 성인과 같이 꾸미고 춤을 추는 걸 해도 되는 걸까? 그런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요새 저도 딸 키우면서 그 재롱잔치에 갔을 때 네. 그 아빠들이 굉장히 집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다 미안한 게 그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되게 섹시 댄스를 추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빠들이 막 집중을 하니까 그 사회자가 아빠들 이런 거 좀 하시는군요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유치원생도 그렇고 좀 저도 그런 거 볼 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그룹이라고 해서 다 섹시 컨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춤을 추고 싶다 그러면 그 걸그룹 중에도 뭐 이렇게 그 나이 때 맞는 춤을 출 수 있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룹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보이그룹의 댄스를 추는 건 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예 지금 뭐 방송 댄스라거나 이런 걸 배우면 남자 애들은 거의 전무해요. 심지어는 제 딸 학교에서 방과 후에서 남자애가 왔다가 못 견디고 일주일 만에 도저히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서 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섹시 차원이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는 이런 식으로 몸을 써야 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제 딸아이가 뭐 그 방송 댄스를 먹어서 하면 되게 좋다. 그리고 뭐 남자 보이그룹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게 뭐랄까 나이가 많은 애들은 교복 입혀서 춤추게 하고 어린 애들은 성인처럼 오히려 성인처럼 꾸며서 춤추게 하고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쵸.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방과후에서 가르칠 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신경 쓰셔서 그렇지 않은 춤들을 좀
고른다거나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굉장히 선정적인 걸 아마 빼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 춤의 부분을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좀 덜한 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과후 댄스 보면 되게 아이 또래에 맞는 것들 배우는데 오히려 재롱잔치 할 때 네. 더 어린 아이들인데 굉장히 그걸 마치 이걸 되게 와 잘한다 저걸 어린 7살 막 이런 아이들이 잘한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재롱잔치 하는 그쪽에서도 조금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사회적으로 부모님들도 좀 재롱잔치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좀 혹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그 원에 점검을 좀 한번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을 성적 상품화하는 부분들이나 아이들의 성적 대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좀 깊숙이 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귀엽게만 보이고 사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 주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바꿔 나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집에 필요한 성교육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4가지 질문이 나오네요. 제가 여기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송경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이제 성교 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답변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라고 한다 보면은 아이들의 나이가 적혀져 있지 않아요 상담에. 그래서 같은 성적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그게 문제적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두고 봐도 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좀 정확한 답변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적용하시기에 실제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6살 딸아이가 이제 아빠랑 목욕을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같이 해도 되겠느냐 요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불편하면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이면 구성원들 중에 불편하지 않아도 10살이나 11살 사춘기 몸의 변화가 그쵸? 시작될 때는 이제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성애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 사춘기 딸한테는 딸이나 아들한테 이제 목욕 가운을 선물해주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샤워하고 엄마 아빠 다 아이들도 목욕 가운 입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사춘기가 정말 됐다. 서로 이제 몸을 에티켓, 뭐 가정 내에서 몸 에티켓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해서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여기서 하나 좀 걸리는 거는 여기서 아이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최종 판단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의견도 듣지만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책임도 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뉘앙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가왔어요. 아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나 교육을 받은 아이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제대로 어떤 정확한 사인을 줬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딸이랑 목욕할 때 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고 막 이런 유치원 다니면서 한 5살 때부터 제 성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딸이랑 목욕을 거의 뭐 매일 했었는데 근데 그때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빠들이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씻는 일을 면도하시면 면도하시고 그냥 애가 관심 보여도 그러니 뭐 엄마 아빠랑 몸이 다르지. 그래서 아빠는 남자라서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정도의 말로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넘어가고 아니면 자기 성기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샤워기를 하면서 성기에 물이 닿거나 그러면 달라질 때 그때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할 일 또 계속 하시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아버님들이 너 너무 놀래갖고 너 어딜 만지냐, 아니면 너 아빠 거 왜 보니라고 놀래면 이제 굉장히 그 아이들은 더 오히려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10살, 11살 얘기하는 건 이제 호르몬의 변화거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살 정도부터 이제 호르몬이 변화가 오고 남자들도 이제 11살 때 보통
그때 변화가 올 때 남녀 누가 먼저 그 나이가 되면 좀 예를 들어서 분리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빠와 아들은 뭐 벗어도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나 뭐 다른 뭐 누나나 여동생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뭐 샤워 가운을 입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가운이 없다 그럼 수건으로 좀 성기도라도 좀 가리고 자기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너에 대한 부분이니까 집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빠들 입장에서는 목욕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자기 몸을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매너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너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매너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불편하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니까 된다는 건 아니라는 사인. 그 다음에 그때 네가 불편하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아이들 판단의 존중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다음 질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자기 성기를 자꾸 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좀 성별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좀 어렵긴 해요. 오히려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 자위나 이런 부분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 여기서는 이제 아마 남자일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자애라고 좀 보면 유치원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갔을 때부터 사실 이게 성폭력에 대한 좀 뭐랄까요 감수성이나 시선도 많이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실에서 만약에 성기를 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교사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을 때는 이제 학습 통해서 이제 많이 이해하시고 성적 행동에서 알고 계시지만 좀 더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좀 남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까지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시선은 부모님들이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희 푸른아우성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저희도 그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이런 초음파 사진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명 중에 6명이 뭐 2시간 안에 촬영했을 때 나온다거나 그럼 뭐 24시간 늘리면 거의 다 만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에 대한 인정 그거는 성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그거 인정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혹시 너무 어린 나이에 자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그냥 그 어떤 단순히 성적 자극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수면욕, 식욕, 성욕 같은 것들이 자기가 현실에서 성취가 오면 많이 깔아앉기도 하는데 요새 보면 뭐 아이들 영유아들 뭐 아파트에서 뛰지 말라거나 아니면 서랍을 이렇게 원래 기어다니고 하면서 발달 단계상 뒤집어 놓고 하는 것들이 되게 정상인데 그런 것들 못하게 칸막 이렇게 다이소에 이 얘기하면 안 돼. 다땡소에 가서 이게 뭐 서랍을 막는 거를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그럼 아이들은 자기 그 탐색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그런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나 부모가 대응을 잘못해서 뭐 벌레가 들어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병균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거나 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연결되면 사실 초등학교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자기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자유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로 돌릴 수 있고 성취를 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사라져도 좋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거 자체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가서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불편한 시선을 갖거나 저거 안 하면 안 되나?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쟤 또 시작했네 이런 시선을 받게 되면 아이는 집에서는 눈치 보고 못하다가 학교 가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든 게 집안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유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지 않는 거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혹시 너무 불편하면 내가 왜 이 자위가 아이가 자위하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에 대한 점검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욕구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숙제네요. 자위 어렵죠. 자위를 이거는 다루는 정말 게 예. 긴 시간 동안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기준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음, 엄마 아빠가 아이의 자유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음,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만약에 아이가 자유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밖에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사회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 가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내 아이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자기 성 가치관도 좀 네. 점검해봐야겠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그거부터가 같아요. 시작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거부터 점검인. 제일 어려운 게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잖아요. 그걸 정말 맞아요.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 음. 이것들이 나의 성 가치관이나 성 생각이나 성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지는 건데 참 그 부분부터 사실 해 나가야 되는 게 제일 숙제인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시면 그냥 프로나우성에 아니면 프로나우성에 네.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라고 저희들이 또 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성혜선께서 이게 유아자이가 워낙 많이 질문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아자이 중에서 팟캐스트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아들이 엄마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할 때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어른들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도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어린 아이일 것으로 네.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어린 나이일 경우에 이렇게 해주신 답변이 맞는데 뭔가 아이가 지금 보면 고학년인 경우에 이런 경우도 좀 종종 많습니다, 이거. 있거든요. 5, 네. 6학년 되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음란물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부분들은 좀 같이 주의하셔라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머니들이 의외로 이럴 때 바로 혼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른 척을 하고 좀 며칠 둔다거나 아니면 혼내면 혹시 이게 우리가 성적으로 안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성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 경우도 생각 의외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 몸이 만져서 부드럽구나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감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은 이건 불편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봤어요. 엄마 가슴을 만지는 친구를. 근데 이게 뭐가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꼭 음란물 영향이 아니더라도 만약 음란물 영향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교육을 좀 와야 되시는 부분이고 만약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엄마 가슴을 만질 때 부모가 그 얘기는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가 엄마 되게 좋아서 그러는 건 알아. 그런데 지금 네가 예를 들어서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니 이제는 엄마가 네가 2차 성징 오고 이러니까 되게 불편해졌다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혼내면서 막 어디를 만지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되게 불편해졌어. 그런데 네가 엄마 좋아서는 그러는 건 알아. 엄마도 널 너무 좋아해. 근데 이 행동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애착이 너무 막 이게 붙어서 이런 형태가 오래됐다 그러면 디데이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요번 주까지는 엄마가 좀 그렇겠지만 그 뒤로는 절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컸기 때문에 이 행동이 불편하지 네가 나쁜 건 아닌데 이 행동이 불편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나왔는데 내 엄마 좋아서 그러는데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만약 이렇게 나오면 그럼에도 부모님이 얘기하셔야죠. 잠깐만. 엄마도 네가 좋은데 이 행동이 불편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니 아들한테 왜 저렇게까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상대방이 노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가해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어떤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만져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지만 상대방이 노 했을 때 멈춰야 되는 그런 것도 엄마가 아이한테 좋은 교육의 하나로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만약 이게 그냥 용인돼서 너 좋아서 만졌니? 엄마가 참아버리면 나중에 연인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좋으니까 네가 참아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춘기 왔을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성폭력 교육하는데 안 돼요 싫어요 뭐 만지지 마세요 이런 교육들 하잖아요. 그것보다 아까 말씀해주신 선생님 말씀이 진짜 성폭력 어린아이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엄마든 실제 관계에서 싫으면 안 하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실제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싫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진짜 성폭력 예방 교육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딸을 스킨십할 때 예를 들면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보니까 막 뽀뽀를 하고 막 네. 간지럽히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도 네 몸을 함부로 만질 권리가 없고 네가 언제든지 놀라고 하면 아빠는 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도 지금 저 딸이랑 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같이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2초 정도 좀 오바를 했어요. 조금 더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잠깐만 아빠 그러더니 내가 싫으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도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내가 노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아이, 이런 걸 만드는 게 집안에서 네. 아빠, 엄마, 뭐 이렇게 가족 내에서 이렇게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따님이 아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아이가 잘한 면도 있지만 집안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쉴 때 노라고 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감안하시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실제로 네. 노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엄마 아빠 아기 어떻게 생겨요? 이 질문 아마 제일 당혹스러워하시고 설명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사실 부모님의 성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부의 성이 좋은 거고 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당당하면 아이가 이런 질문에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아는 선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질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그냥 과학적인 질문도 아는 선에서 답해 주시고 모르면 찾아봐서 알려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 아이 엄마 아빠 아기씨가 어떻게 만나를 얘기하지 못하는가 그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했을 때 부모님 일단 저는 좀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그래야 내 아이의 수준을 가늠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얘기하면 그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체적으로 뭐 책을 봤거나 동화책을 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나 책을 봐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오면 좀 나이에 관계없이 그 나이에 맞게 워딩이나 단어나 뉘앙스를 얘기해서 얘기해도 좋고 만약에 너무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기를 등장시키는 성교육책을 꺼내시거나 그런 건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런 질문의 그 핵심이 그러면 엄마 아빠도 했어 이 질문이 나올까봐 못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성교육할 때 아이든 그 부모든 이 풀어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계에 대한 건데 그 정자난자 어떻게 만나 어떻게 했어 그랬을 때 저는 그 얘기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의 성관계의 시작이 과연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막 불을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육을 갔는데 근데 제 성관계의 처음은 사실은 두 분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진짜 말도 못하던 그 첫 만남에 떨리던 순간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시면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뭔가 이상한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신뢰가 생기면 연애도 하고 연애할 때 스킨십도 막 떨리면서 손도 잡고 뭐 팔짱도 끼고 포옹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정자난자 만나는 성관계를 통해서 그게 생명과 책임을 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임신 출산 이렇게 좀 넓혀 확장을 하시면 부모님들도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너 엄마 아빠 애기 씨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알아? 하면서 맨 처음 만남부터 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임신 출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성기에 집중하지 않고 아이들도 부모도 얘기할 때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애기 씨 어떻게 만나는데 부모가 갑자기 음경과 음수 막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벌써 부모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를 꺼내는 것부터가. 좀 부부 관계 좀
어른의 성에 대해서 좀 당당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시면 이 질문도 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가 태어났던 그 성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관계다 그 말이 되게 인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가지시면 아이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왜 어려운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에게 예,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이 부끄럽고 아이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은 이 책을 좀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젠더라는 이슈,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제 요번 8권째였나요? 그 젠더라는 타이틀이 딱 붙어서 나왔을 때 좀 부담된 부분도 있었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 어떤 남녀의 어떤 차이에 대한 인정이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녀의 차이를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편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자는 주차를 못해라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자는 주차를 못하고 운전을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전용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차를 잘할 수 있게.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해야지 그 주차면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여성 전용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까운 주차장이 2층, 3층, 4층, 5층이면 2층에다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을까. 그들이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주차면을 넓게 해주고 그 동그란 데를 올라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거. 아니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면적을 훨씬 넓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그 남녀의 그 뭐 생리적 뭐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그럼 다 똑같이 그 주차면도 똑같이 하고 또 여기다 잘해야 돼라는 걸 강요하기보다는 그런 걸 인정해주고 넓혀주는 게 더 오히려 그게 맞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길 찾기에 관련된 실험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길을 찾는가. 근데 남자들한테는 지도를 줬을 때 훨씬 잘 찾았고 여성인 경우에는 그 길마다 뭐 가게나 아니면 그 어떤 있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특징들을 말로 설명해 줬거든요. 그럴 때 훨씬 길을 잘 찾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감각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찾을 때 남성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남성에게 좀 더 적합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공감감이 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걸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방식이나 찾아가는 방식들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책에서 좀 다 좋지만 아쉬웠다고 하는 점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시면 볼드전에서 앞으로는 좀 이런 책들을 이런 주제로 선거 관련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지. 이게 취지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사실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정말 아빠들의 어떤 육아 라이프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아빠들의 그 삶에 대한 현실적 점검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던가 이런 거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우리 남자들, 아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또 이해. 그럼 그들이 그냥 그렇게 놔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빠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책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을까요? 성과 관련해서 아빠들이 아빠와 자녀, 딸과 아빠의 관계뿐만 아니라 젠더 감수성 이런 이슈 말고 정말 아빠들이 성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이슈나 좀 다뤄야 될 것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아빠들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가정에서
딸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내를 많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감정적으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아내가 지금 그 가정일이나 육아를 하면서 상처받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자녀를 들여다보기보다 아내를 좀 위로해주고 좀 그걸 좀 컨테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담아주기? 아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지쳐서 갑자기 뭐 화를 낸다거나 그럴 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상황에서 힘든 건 아닌지, 삶 속에서 지쳐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걸 좀 들여다보시면서 그걸 아내와 대화를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춘기 맞이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쳇바퀴 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 혼자 하는 것 같고 모든 걸. 그래서 그때 아빠가 아내의 그런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것에 대한 걸 좀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육아도 중요하지만 육아를 아무래도 아내가 전담하고 있을 때 좀 아내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려움들 좀 많이 살펴주시는 노력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성 관련된 팟캐스트다 보니까 좀 볼드 저널에서 이제 아빠로서의 섹슈얼리티뿐만 아니라 남자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 음란물이나 아니면 굉장히 친구들끼리의 농담자리나 이런 굉장히 되게 내용이 빈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건강한 남성들이 모여서 관계로서의 또 생명으로서의 책임으로서의 성을 좀 얘기하는 것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몸, 나이 들어가는 성, 연령대마다의 성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우성을 좀 찾아주셨으면. 저희 이렇게 성경에 관한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좀 해주실 얘기가 많은데 아우성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많이 잊혀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웠어요. 우리 선생님도 해주실 얘기가 많은데 저희도 이제 푸른 아우성의 아빠 성교육도 좀 중심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좀 같이 전달드렸으면 너무 좋았겠다. 저희를 좀 찾아주셔라.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 있으실까요? 이 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장이 없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성적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빠들이 이런 책들을 보고 여기에 있는 걸 모든 걸 전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좀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구나. 내가 아이 키우면서 이런 걸 놓치고 간 건 아닌지. 그래서 그냥 아빠라 그러면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엄마들도 이걸 같이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남자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아빠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세상의 모든 아빠들에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고, 아마 이 책을 잡으셨다면 이미 뭔가 변화를 해보고 싶은 아빠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육아 고민하는 건 아닐까,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 같이 고민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볼드 저널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마치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 시대를 그냥 엄마 아빠로 아이들 옆에서 계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격분하고 화내고 속상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대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있는지는 좀 점검을 하셔서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꼭 모르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와 잘 소통하면, 그리고 또 그 기반은 부부 중심이 되어서 아이한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상황들 만드는 것, 그러면 그 소통 자체가
가족 간의 이런 소통 자체가 좋은 성교육이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잘 지내는 것만큼 좋은 성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중심 잡힌 부모로 아이들과 잘 지내시길 마음으로 늘 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부모,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이정우 선생님과 함께 볼드저널 8편 젠더 감수성을 다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슈, 또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